이어서 명예훼손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명예훼손죄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학교폭력범이 누군지 알 수가 없죠.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으니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형의 그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가 마약이나 보톡스 했대. 그런 의혹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적 시가 아니죠.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파 가능성 이론, 이 전압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이건 뭐 이미 출제가 여러 차례 됐고요. 최신 판례인데도 정말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이나 특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형법과 특별법이 다르게 적용된다. 틀린 말입니다. 동일하게요. 또 하나, 공연성은 이제 범죄 요건이잖아요.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고 엄격한 증명 대상입니다. 엄격한 증명 대상. 자, 따라서 법관한테 확신을 줘야 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파 가능성은 당연히 이제 가능성이란 말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가능성만 입증해서는 안 되고요. 확신을 줘야 될 정도가 돼야 되니까 높은 가능성, 개연성까지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유죄가 나와줍니다. 개연성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능성만 가지고 유죄가 됐는데 실제로 전파가 됐는지 말았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다만 이제 죄가 되긴 되지만 소극적으로 죄를 부정하는 요소로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만 있으면 유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전파가 하나도 안 됐다. 정말 그러면 죄가 부정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극적인 사정 고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극적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라는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 전파 의사가 있었는가 결과는 따지지 않습니다. 위헌범이죠. 위헌범이기 때문에 실제 전파되었는지 결과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친척한테 말하면 친척은 뭡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전파시키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전파 가능성이 인정됐다 이런 판례예요. 자, 또 하나, 이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헌범이다 보니까 구체적 위헌범 그럼 틀린 말이에요. 추상적 위험으로 기소가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사실의 적시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위험성의 정도는 추상적으로 충분한데 사실 적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출제가 여러 방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연성에 관해서 이제 엄격한 증명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사적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한테 말을 했다거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말을 했다면 전파가 안 되겠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히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될 수도 있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 그래서 친한 사람이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면 원칙은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는 거 원칙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면 뭐 될 수도 있겠지.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명예훼손죄가 부정된 판례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우리 경찰 쪽에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굉장히 잘 나와요. 꼭 정리 다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야, 거기 2층에 물 새잖아. 왜 공사 안 해? 그러니까 대답으로 그 사람이요 부당한 요구를 해서 못하는 겁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어요. 야, 그 사람 이혼했다는 사람이 마을 그 당사자한테 왜 요구를 해? 이혼했다는 게 험담은 아니죠. 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 그 동창이 사기꾼인지 조심해야 돼. 걔 남만 보면 술 마시라고 막 강하게 권하더라. 걔 음주운전도 하고 막 그랬어. 이런 사실 몰랐단 말이에요.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인데 이게 단체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조심하라고 알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고 공익을 위해서 말했다 평가되죠. 그래서 제가 안 된 겁니다. 페이스북 단톡방이라 제가 안 된 거예요. 자, 다음. 자,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가 나왔어요. 원래 뭐 똥꼬다리 판례 최근 출제가 됐고요.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됐고 듣보잡 순경새끼 판례가 있고 요번 판례가 이제 어용 앞잡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친일파 새끼, 앞잡이 새끼 모욕죄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연인 수지 사건 나왔죠. 그때 구민 호텔녀로 말하는 것은 모욕죄가 맞다고 봤어요. 하지만 야, 이게 한물간 퇴물이야. 퇴물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죠. 그래서 이 두 개 잘 구별 잘 하시겠습니다. 퇴물하고.
자, 또 하나 판례가 뭐가 있냐면 인터폰 사건이 있어요. 자,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자녀들이 있는 자리였는데 이 자녀들이 막 쿵쿵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층이 인터폰 전화해가지고 야, 싸가지 없이 애들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손님과 자녀가 다 듣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공연성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인터폰 나오면 공연성 인정되니까 제가 된다로 풀어야 돼요. 인터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들은 거 다시 주의하세요. 친일파 앞잡이, 구민호텔령, 인터폰에다가 막 떠든 사건. 이거 세 개는 제가 된다예요. 자, 모욕죄가 부정된 사건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헌법 기출된 이후로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하고 위법성 부정하고 두 개를 구별해야 되죠. 구별됩니다. 자,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 사건들을 정리해봤어요. 자, 구성요건 부정은 뭡니까? 오프라인으로 말을 했을 때예요. 오프라인으로 말했을 때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됩니다. 부모가 그러니 너도 그렇지 놀고 있네 나이 먹은 게 자랑이야 아이 씨발 이건 피해자가 없습니다. 연장자 이름을 무례하게 부른 경우 다 구성요건 조각. 최근 판례로서 뭐가 있냐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개 얼굴을 합성했던 판례가 있어요. 개 얼굴 합성 좀 무례하긴 하지만 이거 모욕이 아니다 이렇게 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카톡 문자로 이제 야비한 사람이라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자, 카톡은 카톡인데 만약에 단체 카톡방에 여러 명 있는 데다가 그 사람 야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렸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보낸 거죠.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단체 카톡방이 아니고 한 사람한테만 카톡 문자를 보낸 거기 때문에 이제 다소 이제 무리한 표현을 썼더라도 위법성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다시. 자, 야비한 사람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가 됐는데 단체 카톡방에 올렸으면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될 텐데 한 명한테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성이 아니고 구성요건이 조각된다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개는 주의해 주시고 이 두 개는 최신 판례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된 판례들. 이게 전부 다 이제 단체방에다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다 올렸기 때문에 다 위법성이 조각된 것들이에요. 자, 시청자 의견란에 올렸죠. 인터넷에 한시마다 올렸죠. 인터넷에 기레기라 올렸죠. 기자 쓰레기라 올렸습니다. 인터넷에다가 단체 채팅방에다가 또라이 새끼 올렸습니다. 아그추 이런 이제 그 모욕적인 표현들도 페이스북 올렸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전부 다 욕한 거다. 욕한 거라서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기 때문에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위법성 조각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했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때에는 모욕죄는 31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죠. 얘는 307조 1항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 모욕죄 위법성이 조각될 때에는 형법 총칙 20조가 적용돼서 정당 행위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 이제 그것도 파악하셔야 돼요. 됐죠?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을 속여서 위기를 써야 되는데 쪼개기, 송금, 무매체 입금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서 업무방해가 아니라 봤고요. 그 다음 지방공기업 사장이 자격요건 무단 변경은 그 사정이 자격요건 변경할 인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아니다 봤고요. 이건 이제 열람권이 있다고 그러죠. 권한이 있으니까 열람을 요구해도 제가 아니다. 다 권한이 있는 사항들이었다 봤습니다. 자, 정당 규탄 기자회견 사건은 이제 과격한 물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위력이 맞다. 제가 된다고 봤죠. 자, 요 중에 이제 요게 이미 출제가 됐고 제일 중요한 판례고요. 요 두 개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자,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 판례가 나왔어요. 간만에 나왔습니다. 아주 한 10년 만에 나왔어요. 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근데 잘 봉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누설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밀도 잘 봉해놓을 때 보호를 받는 거지 봉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객차되지 못합니다. 자, 주거침입죄는 뭐 전원합의체 판결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죠. 자, 첫 번째 판례 공동 거주자의 출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A랑 B가 부부로 살고 있는데
처한테 남편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자기 부모를 대동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죠. 자, 공동 거주자는 상호간에 상대방이 들어올 때 참아야 될 수인할 의무가 있다. 맞죠? 따라서 같이 살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부셔도 죄가 되지 않는다. 왜? 내 거 내가 부셨으니까 죄가 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으면 같이 온 엄마 아빠 외부인도 역시 여전히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범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온 사람도 공범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전범 없이는 공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구별해야 될 판례가 있는데, 함께 생활하다가 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동 거주자가 아니죠. 이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부관계고, 이건 이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잘 구별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압. 자, 공동 거주자 승낙을 받고 남이 들어온 사건이에요. 이렇게 A하고 B가 살고 있는데 남편이 출장하던 중에 처가 이제 동의를 해서 간통하려고 들어온 사건이죠. 이럴 때 그 피해자 남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거 따지지 말고 객관적인 방식이 통상적 출입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거주자 현실 승낙을 받았다. 처의 승낙을 받았죠. 그러면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비정상적 출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성공하게 목적이고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면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만 이제 판례가 바뀌었는데요. 초원복집 사건 이제 판례 바뀌었는데, 이제 강간범을 남편을 오인하고 문을 열어준 사건에서는 그 통상적 출입이 아니고 강간으로 들어갔으니까 폭행하며 들어갔겠죠. 폭행하면서 들어갔으니까 이건 여전히 죄가 된다고 봅니다. 판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 다음 판례. 자, 세 번째 판례가 이제 초원복집이에요. 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은 일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다. 여기도 만약에 뭐 담을 넘어 들어가거나 유층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그랬으면 이제 그 불법적 방법이면 죄가 되겠지만, 통상적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관계라면 주인 의사에 반하는 면이 있더라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바뀐 판례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판례가 2개 더 나왔는데, 첫 번째, 자, 시청사는 그 서울시 청사는 개방이 된 곳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뭐 통상적 출입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아니다. 이런 판례 나왔고요. 자, 시청 넣으면 출입죄 안 됩니다. 또 하나 판례 나왔죠. 그 마트 매장에 그 노조 간부들이 그 회사 영업을 방해하려고 피켓을 들고 따라다니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마트도 역시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통상적 출입이라면 주거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또 하나, 그 간부들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니냐. 피켓을 들고 따라다녔을 뿐이기 때문에 요 피켓을 들고 따라다닌 것만 갖고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봤습니다. 주거 침입도 아니고 업무 방해도 아니고 무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세 판례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쫓겨난 남편이 들어갔다, 무죄, 부셔도 무죄, 엄마 아빠도 무죄. 헤어진 사람이 들어간 것은 죄가 된다. 그리고 처의 허락을 받고 간통 목적 들어가서 남편의 의사에 반해도 통상적 방법이니까 죄가 안 되고, 강간하러 들어간 건 여전히 죄가 된다. 자, 일반적 출입 허용된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은 무죄가 되고, 시청이나 마트에 들어간 것도 통상 출입이라서 다 무죄가 된다. 다 무죄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이죠. 자, 그 다음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아저씨가 이제 여고생을 대상으로 쫓아가서 그 팬티를 막 만진 사건이에요. 성기를 만지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자, 근데 아파트 엘베 앞에서 만진 거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봤고, 상가 건물의 엘베 앞에서 만진 거는 주거침입죄가 안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안 된다 봤죠. 아파트,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개 나왔죠. 자, 다음 절도죄. 이건 이제 옛날 판례인데 최근 기출된 판례예요. 자, 갑이 귀금속을 구별점 가정하고 이제 주인한테서 목걸이 건네받은 다음에 들고 튄 사건이에요. 절도죠. 절도인데, 이 도주하기 전에 이제 이 그 귀금속의 점유가 갑의 점유냐 주인 A 점유냐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에. 자, 만약에 갑의 점유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A가 되니까
타인 소유 자기 점유로서 횡령죄가 되겠죠. 횡령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절도가 돼야 되니까 주인 소유, 주인 점유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절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하기 전에 갑의 점유가 아니고 그럼 횡령죄니까 그게 아니고 주인의 점유로서 절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근 기출됐죠. 자, 그다음 사기죄 최신 판례가 또 나왔어요. 자, 사기죄 최신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자, 드라이버를 사려고 매장을 방문했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우려고 그러니까 그 매장 주인이 선생님 지갑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고 가져간 거예요. 훔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지갑을 놓고 간 사람의 그 지갑을 주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대방이 선생님 지갑입니까? 물었을 때 내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인이 속아서 가지라고 처분한 거잖아요. 피기망자의 처분이 있단 말이에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사기로 봅니다. 사기. 그래서 내 것이 맞다 그러면 기망인 거예요. 기망. 기망이니까 사기죄로 봐야 됩니다. 절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연구원들한테 이제 개별 지급할 의사 없이 돈을 빼돌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100% 사기죄고 있는 거죠. 사기죄가 된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금 판례가 두 개가 출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매 대금을 허위로 부풀려서 이제 돈 대출 받은 거예요. 사기죄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두 번째 판례도 매매 가격을 부풀려서 받았는데 이건 사기죄 안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둘 다 부풀렸는데 왜 얘는 제가 더 얘는 제가 안 됩니까? 차이가 있겠죠. 자, 차이가 뭐냐면, 자, 이 사람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과 관계된 부동산에 관한 거짓말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아래 건 뭡니까? 대출은 주택건설 자금 대출을 신청했죠. 집담보대출.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을 부풀리는 것도 주택 가격을 부풀려야 되는데 주택 대출하고 관계가 없는 땅, 부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부지의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에 둘 간에 인과관계 없다고 봤죠. 제가 안 된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출을 할 때 허위로 부풀렸다. 사기죄가 되는 게 원칙. 근데 두 번째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택자금 신청하면서 부지를 부풀렸다. 그럼 주택이랑 대지랑 전혀 관계가 없지 않아.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사기죄가 부정됐단 말이에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자, 부풀렸다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이랑 부지가 따로 넣으면 그건 제가 안 됩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 부지 따로 넣었는지 주의해야 돼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건물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나 공공적 법익을 침해해서 뭐 자본금이 많은 것처럼 가정했다거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뭐 채용하지 않고 자신 빌렸다든가 이건 전부 다 과태료 처분이죠. 과태료 처분. 국가적 법익을 침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에요. 사기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만 받고 튀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요 국가적 법익 침해만 갖고는 사기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죠 이미. 자, 다음 여신 전문 금융법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또. 자, 기존에 이제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됐어요? 기존 판례. 자, 상대방한테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개인적 용도로 막 썼어요.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기존 판례는 뭐라고 봤습니까? 카드에 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었으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건 허락받은 사용이기 때문에 별도 죄가 성립하지 않고 요 카드 사기죄에 포괄해서 일죄가 된다는 게 기존 판례 입장이었죠. 기존 판례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 판례와 배치가 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자, 피해자가 이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자, 내가 너 변호인 사례비로 좀 쓰겠다. 카드를 주면 여기다 쓰고 내가 널 풀어주겠다. 이렇게 기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속았겠죠. 속아서 이제 피해자를 기망해서 카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그 피해자는 어디다 쓰라고 줬죠?
변호인 사례에 비해 쓰라고 카드를 준 거란 말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판례 뭐라고 봤냐면 그 피해자가 카드를 줄 때 처음부터 네 마음대로 쓰라고 허락한 게 아니고 변호인 사례에 비해 쓰라고 허락했지 개인적 쓰라고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허락받지 않은 사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 사기죄와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실적경법 되는 거예요. 자, 구별 잘 하셔야겠죠? 자, 이제 기존 판례 이제 구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드 사기죄가 되었을 때 일단 카드 사기죄 성립이 되었을 때 허락을 받았다 또는 뭐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썼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포괄죄로 푸는 거고요. 이렇게 푸는 거고 이렇게 안 나오고 변호인 사례에 비해 쓰라고 주었는데 개인 소비에 썼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카드 사기죄와 별도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별도 성립하면서 실적 경험법이 된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허락 동의받은 대로 썼다 포괄일죄 변호사 사례비 쓰라고 준 거를 개인적으로 썼다 그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별도 성립. 그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거. 자, 다음 판례. 자, 가상자산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잘 나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죠.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 그래서 이제 범죄수익은리법에 따라서 몰수가 되죠. 하지만 형법 총칙에 몰수는 안 되죠. 형법 총칙 몰수는 재물만 되잖아요. 재물이 아니니까 형법 총칙 몰수는 안 되고 범죄수익은리법에 따른 몰수는 된다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재산상이긴 한데 법정화폐와 똑같은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이거 차고이체 받은 걸 사용했을 때 횡령죄나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차고 횡령죄를 배임죄에 적용하게 되면 유추 해석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팔고. 자, 양자간 명의신탁은 뭐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무효고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신뢰관계는 무효이며 불법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수탁자가 처분해도 무죄가 된다. 판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무죄가 되는데 아직도 유효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호명의 신탁 아직 유효입니다. 종중 배우자 명의 신탁도 유효가 돼요. 이럴 때는 그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풀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주식명의 신탁도 유효예요. 유효인데 주식명의 신탁은 주식의 의결권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하는 이익이니까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풀어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자, 부동산 양자간 명의 신탁은 무효고 수탁자의 처분은 무죄. 근데 같은 부동산이라도 상호 명의 신탁이나 종중 배우자 명의 신탁 유효가 되니까 횡령죄 인정. 주식 명의 신탁도 유효인데 이건 재산상 이익이니까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수금 채권입니다. 자, 가수금은 이제 빌려준 돈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채권을 충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수금 입금한 뒤 인출하면 무죄. 근데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회사 돈을 써서 횡령죄 성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수금 채권을 있었습니다 해봤자 늦었죠. 그럼 이제 횡령죄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변함이 없다. 그래서 똑같은 가수금인데 가수금으로 입금하여 인출했다 나와야 무죄가 되는 거고요. 범죄가 성립되고 나서 가수금 주정해봤자 범죄 성립에 변함이 없다 풀어야 됩니다. 그 뉘앙스를 잘 보고 푸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재물의 위탁관계가 범죄 실현 수단이었다면 불법한 신뢰죠.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 없는 의료기관 개설이라는 범죄 실현에 교부된 걸 알면서 범죄 자금인 걸 알면서 받았다면 신뢰관계가 없죠. 소비에도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 실현이 포인트예요. 자, 채권양도 판례도 이제 전압 판결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채권을 양수했어요. 양도했습니다. 그럼 예전 판례는 양수인 소유라 봤었죠.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깨지고 이제 양도한 사람 자기 소유로 보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에 관해서 횡령죄 넣을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자, 포인트는 두 개.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된다. 두 번째, 소유자가 누구냐? 양수인이 아니고 양도인, 채권자. 이 사람 자기 소유다. 두 번째 문점이에요. 바꿔낼 수 있죠, 이거. 자, 다음 배임죄입니다. 자, 회사의 어떤 영업상 비밀 주요한 자산을 반출하면 배임죄가 되잖아요. 근데 역설계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답니다. 비밀이 아니네. 재산적 가치가 없죠. 그럼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역설계는 세모. 역설계 세모. 자, 또 하나 이제 그 어떤 위원회 회장이 A 축협에 있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비농협으로 다시 예금시킨 거예요. 예금 계약을 깼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주의하시고요. 자, 배임죄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인데 일단 배임죄 요체가 두 가지가 있죠. 대행자와 협력자. 대행자는 뭐예요? 남의 재산 관리하는 사람이 대행자고 배임죄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안 되는 것만 잘 보면 돼요. 근데 협력자라는 거는 자기 재산 관리자이기 때문에 무죄가 원칙이죠. 무죄가 원칙이고 죄가 되는 걸 잘 봐야 돼요. 죄가 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죄가 되는 게 4개밖에 없죠. 등지, 계공 4개밖에 없고 근데 공법상 채권의 주토다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임차권, 소유채취권, 상표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등지계 등에다 지게를 짊어지고 공주를 토닥거리는 겁니다. 요것만 딱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기 재산에 관한 협력죄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 그 매매 등기라던가 서면 증여 등기라던가 부동산은 매도인의 경우 증여자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죠. 네, 나머지 이제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의무인데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채권자가 담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자기 사무니까 다 무죄. 부동산, 동산, 주식 다 무죄. 다만 채권자가 이제 배임할 때는 제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 등기가 있으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 배신은 배임죄고 부동산은 타인 소유로 보죠. 타인 소유 배신은 횡죄가 됩니다. 근데 훔쳤다 그럼 절도가 되고요. 이렇게 되죠. 자, 표 잘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판례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다 뭡니까 이거? 채무자가 담보제공 위반 약속한 거 다 무죄입니다. 다 무죄죠. 근데 이건 이제 채권자가 처분한 거야. 채권자 처분했을 때 채권자 처분, 부동산은 배임죄. 채권자 처분, 동산은 횡령죄. 포목도 동산이죠. 횡령죄. 훔쳐왔다 그러면 절도죄. 이렇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이제 변제의 경과 후에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하면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배임수재죄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또 나왔죠. 자,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있는데 A라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B한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돈을 받거나 또는 다른 제3자한테 돈을 받게 하면 제가 성립하죠.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3자의 이 타인은 제외되죠. 제외됩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돈이 가게 하면 무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인 사무 처리자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도 죄가 된다. 근데 그 제3자의 사무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탁한 사람은 A고 제3자는 C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 갑이 유록회사 청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자기나 제3자한테 돈이 가게 한 게 아니고 언론사 자기한테 부탁을 한 타인한테 돈이 가게 했죠. 그래서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입니다. 자, 다시. 자, 제3자랑 부탁한 타인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타인한테 언론사한테 돈이 가는 거는 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작물죄입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닛산 자동차를 이렇게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자가 누구지? 그건 준거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소재를 따집니다. 하지만 횡령죄가 되는지 마는지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한국법에 따라 따진단 말이에요. 다르죠? 소유권은 준거법, 형법상 범죄인 건 한국 형법에 따라 따집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차량이니까 소유권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따져서 리스회사 소유가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죄가 되는지는 한국법에 따라서 횡령죄가 된다 판단했죠.
그래서 횡령죄가 되니까 재산죄를 얻은 재물로서 장물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여러 번 출제가 된 판례예요. 자, 포인트만 짚어봤고요. 자, 다음. 자, 손괴죄 이번 시험 나와요. 손괴죄 시험 나옵니다. 꼭. 자, 건물에 계란 던진 것은 손괴가 아니죠. 건물에 낙서한 것 손괴가 되죠. 도로에다 스프레이 뿌린 거 손괴 안 되죠. 근데 석축에다 이제 라카로 화살표 써놓은 거 손괴 아니라고 봤죠. 그 다음에 차량 앞뒤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두어서 꼼짝 못하겠단 말이에요. 손괴죄가 되죠. 다만 이제 사람한테 폭행 협박한 건 없으니까 뭐 차를 주차했다든가 그런 게 강요죄가 되진 않죠. 잘 정리됩니다. 자, 최근 기출 중에서 이제 포도주 원액이 부패했어도 식초로 쓸 수 있으니까 효용 가치가 남아 있다. 손괴죄가 된다는 최근 기출이나 또 나왔어요. 최근 기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입회사 이제 관련된 거를 다 정리해 볼게요. 지입 차량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입 차량은 그 회사명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유자라는 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회사가 지입 차주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회사가 가져갔다. 회사는 자기 거 가져간 거죠. 권행방.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차주가 가져갔다.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남의 거 가져온 거죠. 절도. 그 다음 회사 측에서 보관하던 지입료를 소비하였다. 자, 지입료는 회비니까 회사 소유죠. 무죄. 그래서 횡령죄 선입하지 않는 거 자기 돈 두 문자 있잖아요. 수어프 프라이 겨 전보 지배해놓고 배가 변하니 낙담하는 신을 보낸다. 두 문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 보완하다가 배신하고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 배신이니까 배임죄고 지입 차주 입장에서는 남의 소유물 배신이니까 횡령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관련된 판례가 권행방, 절도, 무죄, 배임, 횡령 5개 다 나올 수 있죠. 정리하셔야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요 사건이 있죠. 자, 피고인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피고인은 이제 교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정범이 될 것인데, 일단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정범이 선입하지 않습니다. 권행범 자기 소유만 되죠. 근데 자기 소유가 아니라 정범이 안 되니까 공범도 넣을 수가 없죠. 네,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 아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권행방 정범이 부정된다면, 정범이 없으면 그 피고인도 아빠도 교사가 선입할 수 없다. 공범, 종속, 성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자기 소유 물건이에요. 자기 소유 물건인데 권리행사 방해로 갖다 취고한 겁니다. 근데 권리자가 하나, 둘, 세 명이란 말이에요. 세 명. 그러면 한 번의 취고 행위로 세 명의 권리 침해했죠. 밀타산피니까 상상적 형합법. 맞죠? 여러 사람 권리를 한꺼번에 취고해서 한꺼번에 침해했다. 상상적 형합법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회적법에 들어갑니다. 자, 범죄단체 조직죄 최근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단체랑 조직, 집단 전부 다 조직성을 갖춰야 되는데 단체가 되려면 통솔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두목, 부두목 있어야 되고 단순 집단 그러면 이거 고등학생들이죠. 어중이 떠중이들. 그래서 통솔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솔체계 있으면 단체, 없으면 집단.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단체로 봤고요. 그 무등록 중고차 매매는 이게 사무실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통솔을 못해. 통솔을. 그래서 집단이다 봤죠. 하나씩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범죄단체에 가입을 하고 사무활동하면 포괄일죄죠.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공동 강요, 실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는 실적경합이에요. 실적경합법. 이거 기존에 이제 판례가 있었고 최근 판례가 또 나왔어요. 가입과 활동, 포괄일죄. 실제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과는 실적경합법을 깁니다. 자, 수도불통죄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화장실에다가 화장실 청소하려고 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청소하려고. 근데 이제 거의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그 청소에 쓰는 수도꼭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음용수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호 대상이 되느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자, 화장실 청소에 쓰려고 설치되었어도
현실적으로 수도 연결해서 사람들이 먹는 물로 쓰고 있었다면은 그게 누구 소유인지 상관없이 수도불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플레이 나왔어요. 자, 다음 주식명 신탁입니다. 자, A가 신탁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자, 이제 A가 신탁자, 부탁한 사람이죠. B가 수탁자, 부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가 부탁을 받고 자기 명의를 빌려주죠. 대여. 이 사람은 빌려 쓰는 거예요. 차용. 그 명의신탁이 있으면은 그 B가 A한테 명의를 빌려주면서 내 이름을 써도 좋다. 허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허락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A가 B의 명의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도 위조가 성립하지 않죠. 허락 받았으니까. B를 받았으니까.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땐 제가 될 수 있지. B가 자기의 명의에 대여한 거를 철회했다던가 그런 게 분명하다면 그때 이제 A가 B 이름을 쓰면 위조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철회했다는 말이 없으면 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례가 문제된 건 뭐냐면 이런 명의신탁이나 이런 계약은 어떤 사적인 사법관계에서 인정되는 거지 공법관계에서 인정이 되는 거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공법관계에서도 맞습니다. 공법관계에서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랑 공법행위에서도 허락을 받고 썼기 때문에 여전히 위조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죠. 그죠?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의 허락을 받고 썼으니 위조가 아니다. 사법행위 말고 공법행위에서도 여전히 위조가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건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왔던 판례인데 학생들이 자꾸 틀려요. 자꾸 틀려서 이제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이제 A 회사가 있어요. A 회사가 있고 갑의 대표가 있는데 회사로부터 포괄 권한 위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표는 회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권한이 있으니까 위조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로부터 포괄 권한 위임 받은 사람은 중복된 대표죠. 복대표입니다. 회사의 대표가 둘이나 있는 거라고. 따라서 대표로부터 포괄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대표가 A 회사 명의를 쓰게 되면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사람이 이 대표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포괄 위임이 아니고 구체적인 위임을 했다면 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얘는 제가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회사 권한 받은 사람은 권한이 있으니까 위조죄 안 되고요. 대표로부터 포괄 권한 받은 사람은 권한 없으니까 위조가 되고 대표로부터 김 과장이 구체 위임 받으면 권한이 있으니까 위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 개. 자, 그다음. 자, 이제 위조와 변조에서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문구들이 이제 있어요. 자, 먼저 그 문서 중요 내용을 변경했다. 변경, 변조입니다. 근데 변경해서 새로운 가치가 생겼대. 그 위조란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가치가 생겼어도 동일성이 침해가 안 됐다 얼마나 나오면 또 변조가 됩니다.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례가 이겁니다. 이거 자 볼게요. 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서 교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 테이프로 이제 지우고 복사하는 행위가 변경이죠. 변경, 변조란 말이에요. 변조. 자, 근데 이제 증명성이 바꿔버렸어. 날짜가 바뀌어버렸다고. 날짜 바뀌면서 새로운 증명령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 위조로 풀 수 있단 말이지. 위조. 자, 근데 이 등기부가 A 등기소가 발행한 등기부로서 A 등기소가 발행했다는 명의가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바뀐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변조가 됩니다. 변조. 그래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이 생겼지만 동일성이 침해된 건 아니고 여전히 A 등기소가 발행한 명의자는 똑같으니까 변조란 말이에요. 변조. 그죠? 변조가 됐죠. 위조가 아니라 변조.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 바꾸면 변조로 풀면 됩니다. 변조. 자, 그 다음. 자, 이 판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행사 목적으로 이제 작용모형 작성을 했을 때
이 원래 문서 행사라는 거는 상대방이 위조나 모형을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고. 근데 아는 경우도 행사 목적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사 상대방이 모형을 알았더라도 행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격 모형을 한 거예요. 자격 모형이 뭡니까? 자격은 남의 거, 이름은 자기 거죠. 그래서 A 회사 대표라고 갑이라고 쓴 거예요. 자격, 이름. 근데 이름은 자기 거 썼으니까 제가 안 되죠. 근데 A 회사 대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유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다. 근데 자유목적가 되려면은 이 사람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행사할 목적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행사해야 되는 겁니까? 요 문서의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상대방. 이 문서가 이제 A 회사가 B한테 뭘 처분한다 그런 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상대방은 B. 그 다음에 이 문서의 행사의 상대방이 있겠죠? 사용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C. 그래서 A가 B랑 계약한 문서를 C한테 보여주며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행사할 목적 인정될 여지가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 B도 갑이 자격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사하는 상대방 C도 갑이 자격모형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문서에서 행사가 되려면 상대방이 몰라야 되잖아요. 몰라야 되죠.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계약하는 상대방도 알아. 행사 상대방도 알아. 다 한단 말이지. 자, 하지만 이 문서가 그 B하고 C한테만 행사되는 거 아니죠. 다른 일반인들을 속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반인을 속일 위험이 있죠. 속일 위험이 있죠. 그래서 계약은 B랑 하고 행사는 C한테 할 거지만 이 B와 C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은 모르잖아. 모르죠. 언제든 이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쓸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행사의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 사건이에요. 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일공이 이렇게 됩니다. 자, 피고인이 A 회사의 대표, B 회사 대표라고 자격을 모형했어요. 근데 얘가 B 회사 대표인 건 맞아. 근데 A 회사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A 회사 대표 자격을 모형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단 말이지. C가 알고 있었단 말이지. 알고 있었어도 다른 사람한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목적 성립을 한다고 봤어요. 이렇게 한다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계약 상대방이 알아도 실제 행사 상대방이 알았어도 다른 사람 속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문서 식물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행사 목적이 인정되고 넌 자유목적 제가 되는 거다. 감옥 갈아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어도 행사 목적이 인정된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 허위작성죄가 있는데, 그 허위작성죄는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에 허위가 있을 때 죄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썼을 때는 허위란 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 허위가 없어서 죄가 되지 않는 판례들이 기존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정증서 영업용 판례가 있고, 각종 허가서 판례가 있었죠. 과세표준 사건이 있었고, 전부 다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한 거지 사실엔 거짓이 없다 이런 판례들입니다. 선생님, 농지허가도 있잖아요. 농지허가는 허가서만 쓴 게 아니고 현장 출장 복명서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출장 복명서가 사실 확인 문서란 말이에요. 이게 결합돼서 이제 허위작성이 된다 본 겁니다. 잘 구별해 주시고, 그 다음 최근에 나온 판례는 이거죠. 이제 검사조사 사건이 나왔는데, 이 검사조서라는 것도 현장을 조사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기능이 있어요. 허위작성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검사조서죠. 근데 이번에 나온 판례는 기성검사조서입니다. 기성검사조서. 그래서 이거는 뭐라 봤습니까? 사실에 관한 거짓 기재가 없으므로 제한됐다 봤죠. 그래서 준공검사조서는 비교해야 됩니다. 왜 사실 거짓이 없다고 봤죠? 주탑에 제약됐음을 전제로 썼기 때문에 사실에 허위가 없다. 이 봤던 판례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최기판 때 했던 건데,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기성검사 기존에 공사 완성된 거를 쓰는 건데 기존에 30% 완성이 된 상태예요. 주탑이 완성되면 40% 완공되니까 전체 공사는 70%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검사에서 뭐라고 썼냐면 현재 30% 공정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if 주탑까지 완성된다면 그걸 전제로 총 완성률은 70%가 됩니다. 썼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70% 완성됐다고 쓴 게 아니고 만약에 주탑까지 완성이 된다면 70%가 됩니다. 사실은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업용 어퍼가 건축과 과세표준. 농지허가는 현장 출연 불명사니까 제가 되고 준공검사는 제가 되고 기성조사 제가 안 되고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전자 기록에서 그 범죄 이용할 목적이 있더라도 회사 설립 등기하는 것은 제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제가 되겠지. 근데 거짓이라도 회사를 먼저 설립하고 나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등기부터 하고 설립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등기부터 먼저 했다고 그래서 약간 거짓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이미 출처 여러 차례 됐고요. 자, 그다음에 행사죄. 자, 위조죄가 대항사가 되는 거죠. 위조가 안 되면 행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감증명성도란에 한글을 오래 붙여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이고요. 자, 다음에 자,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번에 나올 확률 굉장히 커요. 일단 기존 판례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 공문서인데 파일은 문서가 아니죠? 부정행사죄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 확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분 확인 본 내용도 사용이 아니라서 제가 안 된다. 판례 2개 나왔고 그 다음 이건 이제 이번 승진에 나온 기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장애인 전용 그 표지판을 붙였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장애인 용도 주차했으면은 본래 사용제가 될 텐데 그냥 자동차에 비치한 상태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는 부정행사가 아니라 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자, 자동차에다가 장애인 표시를 붙였어요. 붙인 상태로 돌아다닌 것만 갖고는 부정행사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부정행사가 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부정행사가 된단 말이에요.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단 말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주차를 해야 제가 된다고. 그냥 비치했다고 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비치만 갖고 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고 요거 이번 승진에도 나왔어요. 최신 판례 승진 기출. 우리 시험도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자, 그다음 자, 도박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박 공간 개설죄로 수익을 얻었어요. 그럼 범죄 수익 몰수해야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 요거 기소돼서 얻은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도박에 참가한 수익까지 지금 몰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 불거분리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만약에 개설죄, 참가죄 둘 다 기소한 사건이면 둘 다 몰수가 되겠지. 근데 검사는 개설죄로만 기소했기 때문에 개설죄 수익만 몰수할 수 있어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걸 몰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안 된다. 자, 직권남용죄도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직권남용죄에서 이제 직권남용하고 강요하고 별개 요건이죠. 강요가 뭡니까?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죠. 이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별개 요건. 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인에게 업무를 지시했다. 자, 공무원은 사인한테 일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인한테 일을 시키면 바로 범죄 성립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일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 경장님이 그 아래 박순경한테 일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김순경 보조를 좀 해. 보조 좀 해줘. 이런 제가 성립하지 않고 법령 절차 위반을 시켰을 때 제가 성립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임 전에 공무원 범행에 대해서 퇴임 후에 가담해봤자 공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범죄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담해야 공범되는 거죠. 범죄가 끝난 다음에는
공무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퇴임무가담은 공무원 될 수가 없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직권남용죄 최근 기출들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싹 다 모아놨는데 일단 문제를 풀 때 뭐 법무검찰국장, 지자체장, 뭐 장관 나오면 뭐 전보인사 결정했다든가 승진 대상자 결정했다든가 뭐 배점 방식 변경 나오면 다 죄가 안 된다 보면 돼요. 다 권한이 있다 보면 됩니다. 원래 장관이나 이런 짱들이 전부 다 뭐 인사조치나 배점 방식 변경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죄가 안 된다. 근데 죄가 되는 4개가 있다면 4개. 이 4개 뭐가 이제 죄가 될 만한 뭐가 있겠죠. 그게 뭐냐 이거야. 자, 교육감 판례가 나올 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평점 조정으로 대상될 수 있겠다잖아. 할 수 없는데 하겠죠.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고 법무실장이 검찰 내부서 보고를 지시했는데 답을 써줍니다. 보고할 의무가 없는데 지시를 했다.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이 이제 평정순위를 했는데 관련 법령에 따르면 평정순위가 정해져 있다. 네가 정하는 게 아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다. 그런 말이 써 있으면 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에 3개 아래 3개 꼭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짱이 인사나 배점 변경은 무죄가 원칙인데 대상될 수 없다든가 보고 의무 없다는 말이 나오면 유죄. 법에서 다 정해놨는데 지 맘대로 바꿨다 그럼 죄가 된단 말이에요. 구별할 줄 알겠죠? 요 말이 들어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요 말 없으면 죄가 안 되고. 자,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례가 또 나왔죠. 다른 공무원한테 이제 김순경이 이순경한테 야, 이거 내가 어제 그 첩보로 얻은 내용이야. 너 이거 참고해. 직무집행이라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설이 안 되겠지, 원칙적으로. 원칙은. 근데 상대방이 나 누설할 거야. 그걸 알면서 줬다면 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원칙은 직무집행이란 전달하는 것 자체가 누설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누설할 걸 알면서도 줬다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때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있을 때만 죄가 되고 요 말 없으면 직무상 주는 건 죄가 안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자, 지문 오면 죄 안 되는 게 원칙, 예상이란 말 나올 때만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기 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대응문건 누설 죄가 된 판례가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단순수뢰죄 판례가 이것도 이미 출제가 여러 차례 됐죠. 자, 갑이 있고 공무원 을이 있는데 시켜서 병한테 새우젓 발송시켰단 말이에요. 자, 새우젓 택배가 왔는데 갑이 발송했대. 그럼 병은 이제 갑이 보낸 줄 알겠죠? 아, 얘가 시켰구나. 그럼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죠, 지금. 여기 아니고 새우젓 택배 발송해 보니까 공무원 을이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공무원 을이 보냈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이 새우젓은 갑이 을한테서 직접 받아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받은 건 똑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가 아니고 단순 뇌물공여죄 수수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우젓 사건 나오면 단순수뢰죄가 정답되는 겁니다. 제3자 수수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뇌물수수자 명의로 받았으니까 단순수뢰죄. 자, 그 다음에 학생들 많이 헷갈리는 게 이 2개 많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2개. 자, 제3자 뇌물인식 필요 없다, 필요하다. 2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서는 이제 수수죄가 되는 사람을 구별할 때는 3자가 알 필요가 없고 방조가 되려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2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갑이 있고 을이 공무원이고 얘가 부정 청탁을 받고 지시를 해서 이제 제3자 병에게 뇌물을 주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을의 죄가 뭐가 돼요? 제3자 뇌물수수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을이 죄가 되기 위해서 병이 뇌물인 걸 알 필요는 없잖아요. 얘가 뇌물인 걸 알았든 몰랐든 얘는 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제3자 병이 제3자 뇌물수수죄 방조범위 성립을 하려면 병이 죄가 성립하려면 병이 뇌물인 걸 알아야 죄가 성립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말이죠.
을이 제가 되기 위해서 뇌물인 걸 병이 알 필요는 없고 병이 제가 되려면 병은 뇌물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한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을에게 제가 선입하기 위해서 병이 알 필요는 없고 병에게 방조가 선입하려면 병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두 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방조자 되려면 방조의 총칙상 공범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근데 공동 전범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데 교사 방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세 개인지 알아야 되겠죠? 세 개. 자, 그 세 개. 병이 을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래. 제3자래.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제3자가 될 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얘가 이제 교사했거나 방조한 경우도 제3자입니다. 그죠? 자, 병이 을한테 교사나 방조했어도 을 입장에서는 제3자란 말이에요. 제3자한테 뇌물을 수수하게 한 죄가 된단 말이죠. 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공모했으면 어떻게 돼요? 공모했으면. 자, 공모한 공동 전범이면 한 패거리 되는 거죠. 한 패거리. 한 패거리. 한 패거리 됩니다. 그럼 제3자가 될 수 없잖아요. 얘는. 제3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을의 죄가 제3자는 수죄가 아니라 단순 수뢰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하고 얘가 이제 공동 전범 한 패거리가 된다면 이 사람은 제3자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만약 얘가 교사 방조한테 그쳤다면은 제3자 말을 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요 팔도 중요한 판례죠.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자, 돈을 받고 부정행위 하다가 돈을 또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뢰 부정처사가 인정이 됐죠. 그러면 그 뒤에 수뢰는 포함시켜서 그냥 수뢰 부정처사 지을지만 선입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뢰한 게 아니고 부정처사를 먼저 하고 수뢰했을 때, 요때 제가 이제 부정처사 수뢰죄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처음에 돈을 먼저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처사 먼저 하면 제가 이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판례가 나왔죠. 이미 출제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이제 공무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례들이 있는데, 뭐 112 신고를 받고 와서 현행범 체포했다, 정기 차단기 조치했다, 가정폭력범을 분리 조치했다, 물론 동의가 없었지만 다 적법. 그 다음에 시청 내 술래체 소란하는 사람을 제지했다, 다 적법으로 보호받는다. 이런 판례들이 몇 개 있어요. 자, 다음에 위협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상해까지 한 사건인데, 자, 공무집행 방해도 하고 상해도 했습니다. 그럼 죄명을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로 잡으면 안 되죠. 이런 형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끊어야 돼요.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죄를 두 개로 끊어서 상상적 경합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공무가 위법한 공무예요. 위법한 공무. 자, 위법한 공무는 방해도 죄가 되지 않죠. 위법에 대한 상해도 죄가 되지 않죠. 근데 죄가 되지 않는데 조각되는 게 달라요. 공무방해가 조각될 때는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거고, 상해가 조각될 때는 정당방해니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두 개. 포인트 두 개예요. 그래서 공무방해와 상해는 죄를 하나로 잡을 수가 없다. 조문이 없다. 죄를 두 개로 따로 잡아야 한다. 따로 잡았는데 위법한 공무에 대항했을 때 공무방해는 구성요건이 조각되고 상해는 정당방해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위계공시방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위계공시방은 거짓말했다고 다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공증 변시탈만 죄가 되죠. 그래서 공무원이 주체가 되든가 공적 증명서로서 관청 승인서, 호구부, 여권을 쓴다든가 변호사 접견 때 뭘 전달한다든가 공무원 시험에서 거짓말 한다든가 타인의 혈액 소변 진단서를 제출한다든가 입찰 계약 같은 사경제 활동 포함시켜서 방해한다든가 6개만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감시 단속을 피해서 금지 물품을 반입한 사건. 자, 단순히 규칙을 위반했는데 불과하니까 위계공시방에 선입하지 않고 통상적 출입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거 침입도 선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판례 두 개가 추가됐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제 서면 합의해서 의장을 뽑았어요. 어차피 자기가 뽑을 사람인 거니까 합의해서 뽑았다 하더라도 위계공시방 선입하지 않는다.
해봤고요. 그다음 이제 변호사 접견할 때 뭐 핸드폰 사용하게 한 건 제가 돼요. 근데 집사 변호사한테 심부름 시킨 거는 별도로 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교도관이 무슨 심부름인까지 다 감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집사 변호사 제가 안 된다. 판례 나왔죠. 이 집사 변호사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또. 자, 우선 이제 대한민국 국적인 것처럼 여권 발급받은 것은 제가 됐고, 그다음 또 하나,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경찰한테 또 소방관한테 거짓말로 전화해서 그 잘못 출동해가지고 위계 공직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계 공직방이 성립하면 이거 하나로만 처벌해라. 경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권 발급 사건하고 요거하고 두 개. 자, 사실문서의 허위가 없으면 그 거짓 주장이 증거로 사용돼도 증거 자체가 위조가 안 됐으면 증거 위조는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죠. 이건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법 체크 특강을 마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